한국 역사상 가장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 여성 중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고구려의 우시왕후를 들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구려 제9대 고국천왕과 제10대 산상왕 두 명의 왕을 남편으로 둔 유일무이한 왕후였었죠. 형사취수제라는 고구려의 혼인 풍습을 통해 한국사에서 보기 드문 왕후의 자리를 이대에 걸쳐 유지하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단순히 형사취수제 때문에 그녀가 막강한 권력을 누린 것만은 아닌데요. 빠르게 정세를 읽는 능력과 빠른 판단력과 실행력 덕분에 그녀는 고구려 역사에 기록될 만큼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죠. 지금부터 두 명의 고씨 형제와 결혼해서 두 번이나 왕후 자리에 올랐던 우시왕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시왕후는 고구려 오부 연맹의 하나인 연나부 출신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우소는 연나부의 군장이었죠. 연나부는 고구려 건국 초기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온 세력으로 특히 7대 차대왕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8대 신대왕을 옹립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신대왕은 연나부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고국천왕과 혼인시켰죠. 이는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니라 고구려 왕실과 강력한 귀족 세력 간의 동맹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고국천왕이 즉위한 지 2년 후인 180년에 정식으로 왕후에 책봉되었죠. 고국천왕 시기 우시왕후와 연나부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184년 중국 후한의 요동태수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연나부의 도움으로 격퇴하면서 우시왕후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굳건해지게 되었죠. 그러나 권력의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국천왕 제위 12년경 우시왕후의 친척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횡포를 일삼아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죠. 이에 고국천왕은 연나부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우시왕후의 친척인 어비류와 좌가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우시왕후의 정치적 영향력에 큰 타격을 입히는 계기가 되었죠. 고국천왕은 반란을 진압한 후 연나부 귀족들을 숙청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놀랍게도 우시왕후는 처벌을 면했는데 이는 아직 왕권이 강하지 않았던 고구려의 정치 현실 때문이었는데요. 고국천왕으로서는 오부 연맹의 한 축인 연나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197년 5월에 고국천왕이 후사 없이 승하하면서 고구려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때 우시왕후는 놀라운 행보를 보였죠. 그녀는 왕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고 한밤중에 고국천왕의 동생인 고발기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우시왕후의 이런 행동은 당시 고구려의 왕위계승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었죠. 고구려는 형제 상속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던 고국천왕의 뒤를 이어 그의 동생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우시왕후는 이러한 관례를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고발기는 우시왕후의 계략을 알아채고는 모욕을 주면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우시왕후는 고발기의 행동을 예상이라도 했을까요? 그녀는 곧바로 셋째 왕자인 고현우를 찾아갔죠. 형과는 다르게 고현우는 우시왕후를 정중히 맞이했고 금세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게 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이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우씨를 대접하던 연우가 고기를 썰다가 칼에 베이자 우씨가 치마끈을 풀어 상처를 감싸주었으며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왕궁에 돌아왔다. 이 기록은 우시왕후와 고현우 사이의 정치적 동맹뿐만 아니라 남녀관계도 형성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우시왕후는 고현우와 함께 궁으로 돌아와 신하들을 불러 모아 고국천왕의 유언이라며 고현우를 고구려의 새 왕으로 추대하게 되었죠. 이러한 우시왕후의 행동은 역사적으로 반란에 성공했던 이들처럼 매우 대담하고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왕위계승 서열이 가장 높은 고발기에게 선전포고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고구려 사회의 맥락에서 보면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대 북방민족들 사이에서는 형사취소혼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형이 사망하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풍습이었죠. 이는 가문의 결속과 과부와 고아의 보호라는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권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우시왕후는 이러한 풍습을 역으로 이용해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매우 영리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죠. 고현우가 고구려의 제10대 왕인 산상왕으로 즉위하면서 우시왕후는 다시 한번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는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산상왕은 우시왕후 덕분에 왕위에 오른 만큼 그녀를 특별히 더 아끼며 대우했죠. 우시왕후와 고현우의 정치적 동맹으로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린 고발기는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국천왕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서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왕권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후 고발기는 우시왕후와 고현우가 있는 왕궁을 공격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고구려 귀족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했죠. 이는 고발기의 성품 때문이었는데요. 고발기가 성품이 사납고 어질지 못하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가 귀족과 백성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귀족과 백성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고발기는 결국 요동으로 도망가 중국 후한에 항복하고 말았는데요. 그러고는 3만에 달하는 후한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산상왕은 고발기의 난을 막기 위해 동생인 고개수를 보내 고발기의 군대와 맞서게 했죠. 고개수는 뛰어난 지략과 용맹으로 고발기의 군대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고 패배한 고발기는 고개수에게 사로잡혔습니다. 형제간의 비극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고개수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형을 크게 꾸짖습니다.
이에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 고발기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고발기의 반란과 침공을 물리침으로써 산상왕의 왕권은 더욱 공고해졌고 이는 우시왕후의 입지 또한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시왕후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고 이것은 왕실의 계승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산상왕은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그는 작은 왕후를 통해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죠. 이 꿈 이야기를 신하들에게 털어놓자 을파손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늘의 뜻을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우시왕후의 눈치를 보느라 다른 왕후를 들이지 못하고 있던 산상왕에게 일종의 구실을 제공한 셈이었죠. 208년 11월 산상왕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나라의 제사에 쓸 돼지가 도망쳐 어느 마을에 이르렀는데 그 마을의 한 여인의 도움으로 그 돼지를 잡는 데 성공하죠. 그녀의 이름은 신기하게도 왕후가 될 여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후녀였습니다. 산상왕은 이 소식을 듣자 과거 자신이 꿨던 꿈의 계시라고 여기고는 그 마을을 방문해 후녀와 동침하게 됩니다. 이때 산상왕은 후녀에게 아들을 낳으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죠. 한편 이 사실을 알게 된 우시왕후는 극도의 질투심과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병사를 보내 후녀를 제거하려 했죠. 그러나 후녀는 놀라운 기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나를 죽이면 왕의 자식도 함께 죽이는 셈이라고 말하며 왕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했던 것이죠. 예상치 못한 후녀의 과감한 행동에 우시왕후의 계획은 무산되고 맙니다.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후녀의 임신 사실이 산상왕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후녀는 정식으로 후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이듬해인 209년 후녀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훗날 고구려의 11대 왕인 동천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우시왕후는 이 모자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바람에 왕태자 책봉은 태어난 지 4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우시왕후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의 권력욕과 함께 깊은 불안감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자식이 없는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왕후의 세력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227년 산상왕이 승하하고 동천왕이 즉위한 후에도 우시왕후는 왕태후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죠. 심지어는 왕이 타는 말에 갈기를 자르게 하거나 시종을 시켜 식사하는 왕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하는 등 노골적으로 왕권을 무시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우시왕후의 행동은 당시 고구려 사회에서 왕권이 아직 절대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귀족 세력을 배경으로 한 우시왕후가 왕위 계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우시왕후는 234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녀의 유언은 좀 독특했었는데요. 살아서 한 짓을 돌이켜보니 국양을 볼 면목이 없어 고국천왕능에는 묻힐 수 없고 산상왕의 능에 장사 지내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이죠. 아마도 그녀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어느 정도 죄책감을 느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략 결혼을 했던 첫 번째 남편 고국천왕보다는 자신이 선택했던 두 번째 남편이었던 산상왕을 진정한 남편으로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시왕후는 오랫동안 한국 역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 때는 그녀를 한 몸으로 두 번이나 국모가 된 인륜을 어긴 희대의 악녀로 온갖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우시왕후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녀를 단순히 인륜을 저버린 악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했던 능동적인 여성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역사상 유일하게 두 번이나 왕후 자리에 올랐던 고구려의 우시왕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고구려 내정의 최고 능력자라고 하면 보통 소수림왕을 뽑는데 사실 고국천왕도 소수림왕 못지않게 고구려의 토대를 닦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고국천왕은 고구려의 9대 국왕으로 계루부와 손호부 등 5개의 부가 연합해 만들어진 고구려에서 왕권 강화를 추구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는 명제상으로 불리는 을파소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중용해 나라를 잘 이끌었던 점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인 진대법을 시행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고국천왕은 179년에서 197년까지 고구려의 왕위에 있었는데 국천왕이나 국양왕이라는 칭호로 불린다고 합니다. 국천이나 국양은 왕릉이 위치한 곳으로 고구려 전기 수도인 국내성 지역의 특정 지명을 의미한다고 하죠. 고구려에서는 이렇게 왕릉의 위치를 왕의 시호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76년 태자로 책봉된 고국천왕은 8대 국왕인 신대왕이 179년 12월에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를 이어받았죠.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국천왕은 키가 9척이며 늠름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데다 힘이 매우 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신하들의 의견을 잘 듣고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며 관대함과 용맹함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문무견비의 왕이었다고 하죠. 그의 왕비는 전로부 출신의 우시라는 여성이었는데 고구려의 왕비들은 주로 전로부 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보통 계루부에서는 국왕이, 전로부에서는 왕비가, 순노부에서는 대망리지가 배출되며 고구려의 최상위층으로 군림했다고 하네요. 고국천왕이 즉위한 시기는 고구려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고구려와 인접한 중국에서는 이런 고구려의 성장이 위협적으로 느껴졌는지 고국천왕 6년인 184년에는 후한의 요동태수가 군사를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해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고국 천황은 이런 외부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주변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느꼈죠. 하지만 고구려는 건국부터 독자적인 성격이 강한 5개의 부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연합국가였기 때문에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고국 천황은 왕권을 강화시킬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전로부 수장 우소의 딸을 왕비로 삼으면서 전로부 세력과 함께 나라를 다스려 나가려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로부마저도 왕권 아래에 두려는 움직임을 보였죠. 고국 천황 12년인 190년 9월에는 고국 천황이 전로부에서 폭정을 일삼던 중해대부 패자 어비류와 평자 좌가려를 직접 처벌하려 했습니다. 원래 고구려 5부는 자치적인 지역 집단이어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각 부의 수장들이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고국 천황이 그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백성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사실 진짜 뜻은 계루부를 제외한 사부의 세력들을 왕이 직접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고국 천황의 의도를 눈치챈 좌가려 등의 전로부는 결국 반란을 일으켰죠. 전로부 세력이 수도인 국내성까지 공격하는 등 이 반란으로 인한 권력 다툼은 다음 해 4월까지 치열하게 이어졌고 고국 천황은 자신의 직속 병사들을 동원해 마침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그들이 언제든지 왕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부의 세력을 왕이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얼마 후 고국 천황은 사부에 명을 내려 자신을 도와 나라를 이끌어갈 대표 인재를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추천한 인재가 각 부의 대표가 아니라 왕의 신하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면서 더 이상 사부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영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 아래로 들어와 고구려의 일원으로서 고구려를 위해 일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었죠. 고국 천황의 명령을 받은 사부에서는 안류라는 인물을 추천했는데 정작 추천을 받은 안류는 그런 큰일을 하기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면서 다른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유리명왕 시절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인 을파소가 가문이 몰락한 후 서암록곡 좌물촌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그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인재라며 을파소를 추천한 것이죠. 안류의 말을 들은 고국 천황은 을파소를 불러 중해대부로 삼고 일을 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을파소는 다른 사부의 세력이 언제 견제를 할지 모르는데 중해대부 정도의 직책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왕의 청을 거절했죠. 고국 천황도 을파소의 뜻을 알아듣고는 그에게 국상이라는 관직을 내렸습니다. 국상은 고구려의 국정을 논의하는 제가회의 때 모든 부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실권자의 자리였죠. 고구려 중후기의 대대로 대망리지와 같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국 천황은 오부의 수장 출신이 아닌 을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면서 다른 사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왕이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죠. 물론 사부의 세력들이 그런 고국 천황의 결정에 반대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을파소에게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고국 천황은 을파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곧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다고 선언을 해버리면서 만약 을파소의 명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본인뿐 아니라 그의 일족들까지 모두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제 왕권에 함부로 도전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였죠. 이후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다면 또다시 문제가 생겼겠지만 명제상 을파소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나라를 잘 다스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고구려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국 천황은 왕권 강화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고국 천황 16년인 194년 이른 가을에 갑자기 서리가 내리면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은 탓에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고국왕은 즉시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네요. 같은 해 10월에 고국왕이 지량이라는 곳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 길가에 앉아서 우는 백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국 천황이 왜 우는지 이유를 묻자 그 백성은 자신은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늙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얼마 전 내린 서리 때문에 농사를 망친 곳이 많아 나라가 어려워진 탓에 자신을 써주려는 곳이 없어 이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울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고국 천황은 단순히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진대법을 만들기로 결심하죠. 진대법은 봄인 3월부터 추수를 하기 전인 7월까지가 가장 먹을 것이 모자란 춘궁기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나라에서 곡식을 백성들에게 빌려주고 백성은 추수를 하고 여유가 생기면 빌린 곡식을 갚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고국 천황이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먹고 살기 어려운 백성들을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꾸준하게 지원해주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죠. 다만 고국 천황이 이 진대법을 시행한 이유가 순수하게 어려운 백성들을 도와줄 목적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오부가 연합해 만들어진 고구려이다 보니 그곳에 백성들도 자신이 소속된 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부의 백성들은 고구려 왕의 백성이면서도 자신이 소속된 부의 수장의 밑에 있는 존재이기도 했죠. 때문에 각 부가 반란을 일으킬 때는 그곳에 병사로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대법을 시행하면서 고구려 백성들에게 그들은 모두 왕이 다스리고 보살피는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감히 왕에게 칼을 겨누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하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대법 또한 고국 천황과 을파소가 추진한 왕권 강화 정책 중 하나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제10대 왕인 산상왕의 이름은 고현우이며 8대 국왕인 신대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신대왕에게는 모두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9대 왕이 되는 고국천왕 고현무이고 둘째가 고발기, 셋째가 고현우, 넷째가 고개수였죠. 신대왕이 죽은 후 고국천왕이 그 뒤를 물려받았고 고국천왕은 서기 197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고국천왕이 후계자를 두지 않은 채 죽었기 때문에 왕후였던 우씨는 형사취수제의 관습에 따라 왕의 동생인 고발기와 고현우 중 한 명을 선택해 그와 혼인하고 자신의 남편이 되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야 했죠. 그래서 우씨는 고국천왕의 죽음을 비밀로 한 채 신대왕의 둘째 아들인 고발기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발기에게 현재 국왕께서 후손이 없으니 고발기가 다음 왕위를 이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을 던졌죠. 하지만 고발기는 왕이 죽은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무슨 의도로 그런 질문을 한 것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왕의 부인이 이런 늦은 밤에 다니는 것을 어떻게 예라고 할 수 있겠냐며 그녀를 타박했고, 그의 말을 들은 우씨 왕후는 부끄러워하며 고현우의 집으로 향했죠. 고현우는 형과 다르게 그런 왕후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감동한 우씨는 무뚝뚝한 고발기보다는 부드러운 태도의 고현우가 자신의 남편감으로 더 좋다고 생각했는지 고현우에게 고국천왕이 죽은 것을 솔직히 말하고는 원래 당신의 형인 고발기가 다음 국왕이 돼야 하겠지만 그가 나에게 너무 무례하고 오만하게 대해서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밝혔죠. 고현우도 우씨의 생각에 동의했는지 그날 밤 둘은 함께 궁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우씨는 선왕의 명령을 사칭해 고현우를 다음 왕으로 추대했는데요. 산상왕은 자신이 우씨 덕분에 왕위에 올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후를 따로 세우지 않고 형수인 우씨를 왕으로 맞이하는 형사취수제를 택했죠. 아우인 고현우가 자신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고발기는 그제서야 우씨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이후 고발기는 곧장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왕궁을 포위한 후에 왕위는 마땅히 형인 내가 있는 것이 예법에 맞는 일이다 라고 외치며 왕위를 넘기지 않는다면 산상왕과 그의 가족을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그의 말을 들은 산상왕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산상왕의 아내와 자식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산상왕은 아들인 동천왕이 태어날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이나 후계자 걱정을 해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고발기가 왕위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음에도 산상왕은 그의 아들인 박위거에게 아버지의 죄를 묻지 않은 채 훗날 고구려로 돌아와 남은 생을 보내도록 하는 자비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고발기의 군사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도 산상왕은 궁궐의 문을 굳게 닫은 채로 3일 동안 버티며 항복할 뜻을 보이지 않았고,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 중 그 누구도 고발기를 따르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산상왕의 아내와 자식들을 몰살시킨 일로 그의 이미지가 급격히 나빠진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을 거라 짐작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고발기는 군사들을 물린 후 요동으로 달아나서 당시 한나라의 태수였던 공손도를 찾아갔는데요. 공손도를 만난 고발기는 동생에게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겼다고 주장한 후 자신이 왕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군사들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죠. 공손도는 그의 청을 받아들여 고발기에게 3만 명의 군사를 내주었고, 고발기는 공손도의 병사들을 끌고 다시 고구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고발기가 고구려를 공격해오자 산상왕은 넷째 동생인 고개수에게 군사를 내주고 고발기를 맡게 했죠. 얼마 후 벌어진 전투는 고개수가 이끄는 고구려군의 대승으로 끝났고, 고개수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도망가는 고발기를 추격했습니다. 머지않아 고개수가 고발기를 거의 다 따라잡자 고발기는 동생이 다 늙은 형을 해치려 드느냐라고 물으며 형제간의 정에 기대어 도망가려 했죠. 하지만 고개수는 오히려 그런 고발기를 향해 산상왕 형님이 발기 형님께 나라를 넘겨주지 않은 것이 의롭지 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발기 형님은 겨우 그런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라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발기는 그제서야 자신이 복수심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려는 미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배천이라는 곳으로 달아나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죠. 산상왕은 고발기 때문에 가족을 잃은 후 후계자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3년 3월 15일 밤 산상왕은 꿈에서 하늘로부터 내가 너의 소후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걱정 말라는 계시를 듣게 되죠. 하지만 당시 산상왕에게는 정실인 왕후 우씨가 있었을 뿐 소후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난 208년에 나라의 제사를 위해 잡아두었던 돼지가 우리 밖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고, 담당자들이 돼지를 쫓아 관노부의 주통촌이라는 마을까지 갔음에도 돼지를 잡지 못하며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름다운 얼굴의 20대 여인 후녀라는 인물이 나타나 돼지를 잡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산상왕은 5년 전 꿈에서 들었던 소후가 후녀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고는 한밤중에 신분을 감춘 채 후녀의 집을 찾아가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후녀 또한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왕의 명을 감히 거부할 수 없으나 만약 제게 자식이 생기면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죠. 그녀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 산상왕은 뜨밤을 보낸 후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시왕후는 몰래 자객을 보내 후녀를 암살하려 했고 자객의 습격을 받은 그녀는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들에게 지금 내 뱃속에는 왕의 아이가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왕의 아이를 죽일 수 있겠느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은 감히 그녀를 해치지 못한 채 돌아갔고 이후 그녀는 왕궁으로 들어와 산상왕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죠.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9년 8월 후녀는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고구려의 11대 국왕이 되는 동천왕입니다. 우시 왕후는 고국 천왕의 정비로 들어와서 다음 국왕인 산상왕의 왕후가 되는 등 무려 50년 동안이나 고구려 왕실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인데 정작 산상왕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동천왕은 우시 왕후가 사망할 때까지 그녀로부터 학대에 가까운 눈칫밥을 먹으며 살아야만 했다고 하네요. 2세기 말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아우르는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그 내부에서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위 계승을 둘러싼 갈등은 종종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이어졌었죠. 이러한 고구려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한 인물이 바로 고발기입니다. 고발기는 고구려 8대 신대왕의 아들이자 제9대 고국천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강하고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귀족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 넘은 야망으로 인해 모두에게 손절당해버리고 결국 비극적인 최후로 이어지게 되었죠. 과연 고발기는 어떤 야망을 품었던 것일까요? 197년 5월 고구려에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9대 왕인 고국천왕이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 당시 고구려의 전통에 따르면 왕이 후손 없이 사망할 경우 그의 형제 중 한 명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때 왕후는 형사취수제라는 관습에 따라 남편이 죽은 후에도 왕실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왕의 형제와 혼인할 수 있었죠. 고국천왕의 죽음 이후 그의 왕후인 우씨는 이러한 형사취수제에 따라 고국천왕의 동생인 고발기와 고연우 중 한 명과 결혼하여 새로운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우씨 왕후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기로 결심했죠. 왕이 죽은 사실을 아직 알리지 않은 우씨 왕후는 한밤중에 먼저 고발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고발기에게 왕에게 후손이 없으니 동생인 발기 왕자가 왕위를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나 고발기는 왕이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씨 왕후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녀를 꾸짖었습니다. 왕의 부인이 밤에 다니는 것을 어찌 예라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면박을 주었죠. 고대 사회에서 왕의 죽음은 곧 권력의 공백을 의미했고 이 시점에서 섣부른 발언은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왕위 계승과 관련된 문제는 반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컸기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고발기는 신중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고발기에게 망신을 당한 우씨 왕후는 곧바로 그의 아우인 고연우에게 찾아갔습니다. 고연우는 형과는 달리 우씨 왕후를 환대하며 술자리를 열어 왕후를 맞이했죠. 우씨 왕후는 고연우의 부드러운 태도에 더욱 마음이 끌렸고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왕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으므로 고발기가 연장자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겠으나 첩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난폭하고 거만하며 무례하여 당신을 보러 온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날 밤 우씨 왕후는 고연우를 궁궐로 데려가 그를 고국천왕의 후계자로 추대했습니다. 고연우는 곧 산상왕으로 즉위했고 우씨 왕후는 형사취수제를 통해 왕후 자리를 계속 유지하며 다시 한번 왕실의 권력을 쥐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우씨 왕후의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고발기가 왕위 계승 서열이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연우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동생인 고연우가 왕위에 오르자 고발기는 자신이 우씨 왕후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곧 군대를 이끌고 궁궐을 포위한 후 왕위는 마땅히 형이 있는 것이 예의다 라고 외치며 왕위를 넘기지 않으면 왕과 그의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고 위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상왕은 궁궐 문을 굳게 닫은 채로 3일 동안이나 버티며 뜻을 꺾지 않자 고발기는 산상왕의 처자식을 전부 몰살시켜버렸죠. 그러자 주위의 여론이 산상왕의 편을 드는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고발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의 반란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발기는 식솔들과 함께 요동으로 도망간 후 당시 한나라의 태수이자 동현의 우두머리였던 공손도에게 항복했죠. 그는 공손도를 만나 동생에게 왕위를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는 군사를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고발기는 공손도가 내어준 3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갔죠. 그렇게 두 번째 고발기의 난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을 넘어 자신의 나라를 외세의 힘을 빌려 공격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고발기가 요동 공손도의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해오자 산상왕은 동생인 고개수에게 군사를 내주면서 침공을 막게 하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고개수는 고발기의 군대를 격파해 대승을 거두었고 크게 패한 고발기는 그대로 도주해버렸죠.
그러자 고개수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선봉에 서서 고발기를 추격했습니다. 고개수는 달아나는 고발기를 금세 따라붙었는데 이때 고발기가 동생이 늙은 형을 해치려 드느냐? 라고 고함치자 형제간의 정이 떠올라 차마 형을 붙잡지 못했죠. 대신에 고개수는 고발기의 잘못을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연우 형님이 나라를 넘겨주지 않은 것은 비록 의롭지 못한 것이지만 발기 형님은 겨우 한때의 분함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죽은 후 무슨 면목으로 조상들을 보겠습니까? 동생의 호통에 고발기는 그제서야 자신이 복수심 때문에 2번이나 반란 일으킨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괴로워하다가 배천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고개수는 죽은 고발기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준 후에 고구려로 돌아갔지만 반역자를 놓아준 것도 모자라 장사까지 치러주었다는 사실에 산상황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고개수는 비록 잘못했지만 형제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며 이번에는 산상황을 꾸짖었죠. 동생의 말을 들은 산상황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왕의 예로 고발기의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형수에게 뒤통수 맞아서 왕이 되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한나라로 망명해서 외세의 힘까지 빌려 고구려를 침공했던 고발기의 억울함과 분함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동시에 그가 왕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강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구려 왕이 되지 못해 2번이나 반란을 일으킨 고발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